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눈썹 문신과 네일샵을 함께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22살에 초등학교 때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던 승희를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곳에 다니게 되고 승희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바람에 서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었죠. 승희에게는 오빠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큰오빠가 저희 예비 신랑이었어요. 저와는 나이차가 꽤 있는 편이었는데요. 승희네 집에서는 제가 승희의 큰오빠와 사귀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승희의 큰오빠가 공부를 참 잘했었는데요. 의대 지망을 했었는데 낙방을 하고 인서울 명문대 공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었어요. 승희랑 친한 사이라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에도 제가 얼마나 공부가 하기 싫어서 엉뚱한데 정신을 팔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는 아니어도 일반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 운도 좋게 입학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어차피 난 밑에서 일하는 성격이 아닌지라 처음부터 취업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대학 졸업장만 따자는 식으로 학점도 겨우 따는 정도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포부도 없었고 큰 그림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그날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네,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네, 별의별 친구들이 많던데 저는 그런 애들이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게 뻔한데 말입니다. 제 주변에 참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친구들도 많던데 저는 그런 과가 아니었으니 승희네 집에서 저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저는 그저 처음부터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과정이 싫었을 뿐입니다. 그냥 유일하게 책을 좋아했고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떠드는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제겐 엄마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엄마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간다는 말도 없이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돌연사 비슷하게 가신 셈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도 없고 언니나 오빠도 없이 늘 혼자였어요. 엄마한테는 이모나 오빠도 없었기 때문에 왕래할 사촌 형제도 없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늘 바빴습니다. 저는 그냥저냥 혼자 컸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것을 남에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왠지 그러고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도 엄마가 없어서 슬픈 것보다도 더 이상 제 응석바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에 서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애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늘 혼자서 밥도 차려 먹어야 했고 엄마처럼 집안일도 알아서 찾아서 해야 했고 심지어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들이나 계란 같은 것도 사다 놓아야 했습니다. 아빠는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늘 바쁘셨기 때문에 집안 청소나 정리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엄마가 없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늘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했고 늘 단정한 차림으로 다니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아빠는 제가 제 일은 알아서 다 잘하니까 늘 대견스러워 하셨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셨지만 엄마가 만지던 물건들은 그대로 집안에 있었어요. 엄마 옷이나 쓰시던 화장품과 사진들 그리고 신발도 그대로 두었어요. 아빠가 엄마 물건을 따로 갖다가 버리지 않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보이진 않지만 늘 옆에 있는 것만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외에는 아무도 제 친구들은 제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제가 또래 친구들이 철이 없어 보이기까지 했으니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잠시뿐이고 친구들 속에서 이상한 외로움을 더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엄마란 존재의 그늘 속에서 참 행복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비친 것은 승희뿐이었습니다. 승희는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는 않았어도 승희하고는 곧잘 만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늘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 있었던 내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승희의 큰오빠였어요.
승희와 영화관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승희 큰오빠가 저녁을 사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승희는 좋겠다. 그 말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승희에게 여러 번 했었던 모양이었어요. 승희가 그 말을 승희 큰오빠에게 했었는지 승희가 제게 그랬습니다. 너 내가 부럽다고 했지? 내가? 아, 오빠들이 있어서 부럽다고? 그랬지. 부럽지.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래? 그래서 내가 큰오빠한테 네가 했던 말을 해줬더니 그러더라. 오빠가 여동생 하나 더 둔 셈 칠 테니까 자기를 오빠로 모시래. 어떻게 생각해? 진짜? 응, 우리 오빠 헛소리 안 해. 너도 우리 오빠를 친오빠처럼 받들어 모시며. 혹시 아냐? 너 쫓아다니는 못난 애들이 있으면 우리 오빠가 다 쫓아낼 테니까. 어때? 나야 황송하지. 라고 하며 그저 웃고 말았을 뿐이었는데 진짜로 친오빠처럼 안부를 물어오고 한 번씩 승희와 함께 밥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저야 승희 오빠라서 친오빠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챙겨준 그 따스함이 무척 좋더라고요. 제가 아마도 정이 많이 굶주려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펀지가 물에 스며들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승희 큰오빠에게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승희 큰오빠와 단둘이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승희에게조차 다 말하지 못했던 송비 얘기까지 승희 큰오빠에게 말하는 사이가 될 정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아빠가 만나는 아줌마들 얘기나 엄마가 일찍 하늘나라로 가셔서 한 번씩 생각이 나면 혼자서 엄마가 계시는 시립묘지에 찾아간다는 말까지 다 했습니다. 승희 큰오빠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승희도 미리 알고 있었고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승희 엄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러다 놓고 그러셨어요. 소연아, 네가 우리 승희 친구라면 참 좋겠다. 난 네가 그냥 승희 친구로만 있어주면 좋겠어. 우리 승수가 너보다 8살이나 많은데 뭐가 좋냐? 소심한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장장 1시간에 걸쳐서 승희 엄마가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왜 승희 큰오빠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딱 하나, 그것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넌 나이도 아직 어리고 무엇보다도 친정이 탄탄한 집이 나는 좋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다만 너는 엄마도 안 계시잖니. 네가 승희한테 들어서 잘 알겠지만 우리 승수는 우리 집의 기둥뿌리다. 지금 의대에 가야 될 일인데 포기하고 일반 대학에 갔어. 그것도 안타까운데 친정에 도움도 못 받는 집으로 장가를 보내고 싶지는 않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엔 어미 없이 자란 딸에게는 아들을 내어줄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승희와 승희 큰오빠 때문에 참 행복했었구나 싶었어요. 승희 엄마가 그토록 내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며 저와 승희 큰오빠와의 결혼을 반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쩔 도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승수 오빠랑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승수 오빠는 절대로 수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결혼 문제를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 알았지? 결혼은 우리 둘이서 하는 것이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 물론 모두의 축복 속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직 우리 결혼은 급한 게 아니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이후로 저는 승수 오빠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단짝 친구의 승희 엄마가 내가 며느리로서 싫다는데 제가 억지로 빈대처럼 달랍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승희 말로는 승수 오빠와 승희 엄마가 한바탕 크게 싸우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승희를 만나는 것도 어색해서 꺼려해지긴 했는데 오랜만에 승희가 만나자고 해서 바람도 쏠 겸 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소연아, 승수 오빠랑 안 만나더라도 나랑 그 만나자. 나도 멀리 할 거야? 그러지 마. 오히려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너는 너고 승수 오빠는 승수 오빠니까. 그때 마침
승희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것 같더니 받아서 얼른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금 친구 만나고 있어. 어? 아니, 끊어요. 집에 가서 얘기해. 응, 알았어. 승희 엄마인 것 같아서 있어서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려서 쓰잘데기 없는 말만 짓거리다가 제가 바쁜 일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그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카페 있는 화장실에다 손을 씻으면서 그물어 든 실반지를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삐 그 카페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두 칸짜리 화장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수도꼭지 옆에 제 반지가 그대로 놓여 있어서 집어들고 가면 그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승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고 싶어졌습니다. 엄마, 어지간히 좀 해. 서연이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착한 건 엄마도 알잖아.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해? 뭐? 인상이 침울해서 박복하게 생겼다고? 그건 엄마 생각이지. 뭐? 서연이 엄마가 일찍 죽은 것이 서연이 잘못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팔자 타령이네. 승수 오빠랑 만난 것 같지 않던데. 걱정 마. 저는 거기까지 엿듣고 바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친구 하나를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승희가 모처럼 집에만 처박혀 있는 나를 위해서 불러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이젠 승희도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승희가 먼저 연락을 해와도 핑계대고 만나지 않았고 길게 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중 추돌사고였다고 했어요.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보호자가 저뿐이라서 여기저기서 저를 찾는 틈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빠는 중상인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서 수술을 2-3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급하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 수습을 위해서 경찰들도 왔다가 가고 재혼이 가출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승희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승희야, 승수 오빠는 안 만나니까 그만 감시해.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내일 하시고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사람들은 많고 너까지 힘들게 그러지 마라.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말에 놀란 승희가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제 옆에 있어주기를 바랬으니까요. 아빠도 아빠였지만 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도 문제였어요. 아빠 회사는 외국에서 중고기계를 들여와서 국내 기업에 팔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쓰던 중고기계를 동남아 쪽에 파는 일을 주로 하는 일이라서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천만다행히도 아빠가 실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당장에 제가 실무를 몰라도 상관은 없었어요. 만일을 대비해서 담당 변호사와 공장장님이 저를 돕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승희가 처음으로 제 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아빠의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작은 빌딩까지 자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요. 돈으로 따지자면 승희네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 거는 맞았습니다. 제가 아빠 회사의 법률 전문인 변호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을 보고서 놀라 자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빠 공장에 웬 한 무리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갔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들먹이고 아빠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랬다네요. 여기가 김헌중 씨가 회장님이 맞아요. 딸이 딱 한 명만 있다고 하던데 김서현이라고. 여기 있는 이 사진과 똑같이 생겼어요. 연휴 3일을 또 다른 무리가 찾아와서 호구조사를 하고 갔다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통사고 이해 관계자인가 싶기도 해서 CCTV 녹화 장면을 캡처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저장을 해놓으라고 말해두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녹화 장면을 봤는데 깜놀했습니다. 승희의 부모님과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 무리들이었습니다. 승희가 그새 여시처럼 자기 집에 가서 별소리를 타 있는가 보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날 아빠가 결국에 눈 한 번 못 뜨고 그냥 가시게 되어서 그 일은 잠시 묻히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장례 준비로 습을 새도 없는 저에게
승희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승희 어머니가 먼저 제 두 손을 잡아주시며 눈물 콧물을 다 찍으면서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내가 네 엄마라고 여기고 뭐든지 부탁만 해라. 내가 밤새 승희랑 같이 있어주마. 승희 아빠도 왔으니까 장례 준비도 함께 하자꾸나. 참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싶어야 맞는 거죠.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협소해서 싫어서 미리 예약을 해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데 승희 부모님과 승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승희 엄마가 제 옆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응, 승수냐? 너 얘기 들었지? 너도 얼른 이리로 와라. 우리 서연이가 남이냐?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지. 승수 너만 오지 말고 친구들도 부르고 또 승민이한테도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라. 상갓집에 사람이 없으면 되겠냐? 친구들도 다 불러서 오늘 함께 밤새야지. 안 그러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런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 것도 상을 당한 입장에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초촐하게 치를 생각이지만 내일이면 회사 관계자분도 많이 오신다고 하네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어이가 없게도 제게 그랬어요. 너는 승희의 친구고 또 우리 승수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었냐. 나도 너를 내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걸로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다. 우린 한 가족이야. 갑자기 상황에서 태도가 바뀌다니 놀래 노자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어찌됐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승소오빠도 어색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고 승소오빠 친구들도 불러서 자잘한 일들을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승희 엄마가 사돈네 8쪽까지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냈는지 한 무더기로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승희 엄마가 제게 그러셨어요. 혹시 몰라서 승희 사촌오빠가 변호사인데 불렀다. 네 유산 상속에 관해서 조언도 많이 해줄 거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어려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물어봐라. 어차피 돌아가신 네 아버지한테는 자식이라고 네 하나뿐이지 않냐. 혼자라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알았냐? 경황이 없는 중이고 전문객들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는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 변호사란 사람과 승인의 식구들과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잠시 틈만 나기라도 하면 승희 엄마가 제게 와서 그랬어요. 저 변호사가 내 조카 여사가 아니라 참 똑똑하고 거짓이 없어. 지금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요.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네 아버지 유산을 누가 빼돌려서 먹을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우리 박 변호사한테 다 맡겨버려. 알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저에게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됩니다. 볼일 보시라고 가시라고 하세요. 그러자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또 그랬어요. 네가 아직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서 그래. 막말로 네가 믿고 있던 변호사가 무슨 사기를 쳐서 네 아버지 유산을 빼돌릴지 알게 뭐냐? 오로지 제 유산 상속에 눈독이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피곤한 몸 상태라서 짜증이 왕창 밀려와서 그랬어요. 갑자기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게 제가 받을 유산 상속 때문에 그러시죠? 갑자기 제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자 순간 당황해하더니 이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구나.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난 니들 결혼을 반대한 적이 없다. 기운도 없어 죽겠는데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래도 덕분에 아빠의 장례식은 잘 치렀습니다. 발인까지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신 분들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승수 오빠를 따로 불렀더니 멀찌감치서 승희 엄마가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아빠의 저 많은 유산은 다 내 아들 것이 된다면서 박수치며 신이 난 모양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이니 이래서 사람 조심을 하라는 거겠죠. 장례를 치른 저에게 도와준다며 다가와서 그때까지 좋은 선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제대로 사기쳐 먹을 게 없을까 하고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제게 접근을 했으니 저런 인간들이야말로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제가 승수 오빠를 제 테이블로 오게 해서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내 뒷조사를 아주 많이 하셨더라. 오빠도 같이 했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네 뒷조사를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겠어? 내가 엄마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그저 그런 집안의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산 상속도 장난 아니게 받을 것 같으니까 떼거지로 몰려오신 거잖아. 말은 바로 해야지. 뭐? 떼거지? 그럼 생전에 모르는 사람이 돈 냄새 맡고 찾아 들어왔는데 지금 네가 상종이라서 힘든 건 알겠다만 호의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래? 그럼 나랑 오빠랑은 오빠의 어머니 때문에 이미 헤어진 건데 이제 와서 왜 찾아와서 나를 며느리 취급을 하시는 거지? 그러자 승수 오빠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잖아. 오빠의 어머니가 내 뒷조사를 해보니까 완전 대박이거든. 내가 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 제가 승수 오빠 앞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오빠의 어머니가 오빠 이름으로 부조금을 넣어준 거야. 딱 10만 원이더라. 가지고 가.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10만 원씩이나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승희도 이젠 안 볼 거야. 그럼 잘 가. 그 하얀 부조금 봉투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최승수 가족일동이라고 씌어져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차를 타고 회사 분들과 함께 아버지 회사로 향했습니다. 추잡스럽게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면서 10만 원만 딸랑 부조금을 하면서 떼거지로 몰려왔다니 나를 뭘로 본 거야? 그 뒤로는 모두 다 차단을 해버리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못 되어서 잘 할 수 있는 분께 넘기고 저는 그냥 아빠에게 물려받은 건물 안에서 네일샵이나 소울거리로 운영을 하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저의 반쪽을 언젠가는 만날 거란 희망으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